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존재의 근본 틀은 세계 내 존재에 있고, 이 세계 내 존재라는 구조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 내 존재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내, 두 번째는 존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조 계기 중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0쪽인데요.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또 함께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재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표현을 우리는 우선 세계 안에 멋멋의 내재라고 보완하고, 이 내재를 멋머 안에 있음으로써 이해하기 쉽다. 이 영어로 언급되는 존재자의 존재 양식은 컵 안에 있는 물, 장롱 안에 있는 옷과 같이 다른 존재자의 안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 양식이다. 우리가 아니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은 공간 안에 연장되어 있는 두 존재자가 이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맺고 있는 존재 관계이다. 물과 컵, 옷과 장롱은 같은 방식으로 공간 안에 어떤 장소에 있다. 이 같은 존재 관계는 예컨대 교실 안에 있는 의자, 대학 안에 있는 교실, 도시 안에 있는 대학 등등으로 확대되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의자에까지도 이른다. 이 존재자들은 서로서로 안에 있다고 규정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세계의 내부에서 출현하는 삶을 둘러서 전제적 존재라는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갖는다. 어떤 전제적인 것 안에 전제적 존재, 즉 일정한 장소 관계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가진 어떤 것과 함께 있는 전제적 존재는 우리가 범주적이라고 부르는 존재론적 성격이요, 현존재적이 아닌 존재 양식을 가진 존재자에 속하는 존재론적 성격이다. 하이데거는 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적 존재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안에 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제적 존재는 제가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들을 지칭하는 그런 방식을 전제적 존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물과 동물 같은 것들,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 그런 대상을 전제적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 안에 있는, 전제적으로 있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어요. 물과 컵, 장롱과 옷장, 혹은 교실 안의 책상, 학교 안의 교실, 어떤 도시나 나라나, 그리고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히 어디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내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곳에서 어떤 공간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양식은 전제적 존재자들이 갖는 양식이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공간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유는 칸트하고 명확하게,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칸트는 우리 인간이나 다른 사물들이나 어떠한 공간 안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연장체 혹은 연장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현존재를,
제대로 포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에 반해 내 존재는 현 존재의 한 존재 틀을 의미하고 따라서 실존 범주이다. 그렇다면 내 존재는 어떤 전제적 존재자 안에 있는 어떤 물체의 전제적 존재라고 생각될 수는 없다. 내 존재는 전제자의 공간적 상호 내속을 의미하기는커녕 내는 근원적으로 위에서 말한 그런 양식의 공간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인난에서 이르하며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 체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난의 안은 나는 익숙하다, 친숙하다, 나는 어떤 것을 돌본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비토나 딜리고라는 의미에서 콜로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내 존재를 가진 존재자를 우리는 그때마다 나 자신인 존재자라고 불렀다. 내가 있다고 할 때 빈이라는 표현은 바이와 연관을 가지며 내가 있다는 것은 다시 나는 거주한다. 나는 어디에 몰입해서 즉 이러저러하게 친숙한 세계에 몰입해서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있다의 부정법으로서의 존재, 즉 실존 범주로서 이해된 존재는 어디에 몰입해서 살고 있다. 무엇과 친숙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는 본질적 틀을 가진 현 존재의 존재를 나타내는 형식적이고 실존론적인 표현이다. 네, 이번 문단에도 왠지 독일어의 원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 단어들의 어원을 밝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낯선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 없고요. 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어원을 밝혀서 그 의미나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원을 일일이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이 하이데거가 다 쫓아가고 찾아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문단과 낯선 용어 혹은 어원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간략하게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에 있다는 것, 세계 내부에 있다는 것, 상호 내속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제적 존재자의 양식이다. 그런 것들은 범주적인 양식으로 파악하는 거다. 내 존재는 범주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닌 현 존재를 파악하는 방식, 실존, 범주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독일어의 어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실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 그러니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어로 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바탕으로 봤더니 그것은 인난이란 단어에서 왔고 이 인난은 산다, 거주한다, 체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난이란 단어를 쪼개어서 앞만 살펴보니까 안은 어디에 친숙하다, 무엇이 익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존재라고 할 때 이 이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살면서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빈이라는 독일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비동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인동사, 독일어로 자인동사, 존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빈 혹은 비동사, 존재동사를 무엇이 있다, 여기 책이 있다 라고 보통은 번역하고 해석하는데요. 하이데거는 내 존재에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빈, 자인동사, 비동사, 존재동사는 어디에 거주한다. 어디에 몰입해서 나에게 친숙한 그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혹은 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천재적 존재자들처럼 육체를 가진 인간 이런 몸 같은 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나는 어디에 몰입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딘가 익숙한 곳에서 친숙하게 존재한다. 그것에 몰입해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인동사, 비동사, 빈이라고 나왔던 이게 어디에 거주한다, 친숙하다라는 게 또 뭐하고 구분되냐면요. 칸트하고 구분돼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를, 자인동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사라고 했어요. 개사라는 말은 이어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상이 파랗다. 그러면 the desk is blue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is가 뭡니까? 데스크와 blue를 연결해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칸트는 이 존재 동사를, 이 비동사를, 자인 동사를 연결해 주는 개사로서 이해했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이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현존재에게만큼은요. 그래서 이것은 자인 동사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거주하면서 무엇에 몰입하고 몰두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이데거는 내 존재를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편안한 저 범주하고 계속 구분해 놓고 이게 바로 실존 범주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문단 마지막 부분, 즉 82쪽 윗부분에서 보면 이 내 존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어디에 친숙한 곳에서 몰입하면서 거주해 있다는 이런 의미는 실존 범주의 그 의미를, 내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고요. 우선 형식적으로만 이런 커다란 틀에서 이해해야 돼요. 구체적인 것은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친숙한 곳에서 몰입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계에 몰입해 있다는 것은 더 자세하게 세계 속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내 존재 속에 기초를 둔 하나의 실존 범주이다. 이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 현존재의 근원적 존재 구조를 보는 것이고, 이 존재 구조의 현상적 내용에 따라 존재 개념이 분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는 전승적 존재론의 범주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몰입해 있음도 더 자세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듭 택하는 길은 언어상으로는 같은 수단으로 표현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본질상 다른 존재 관계, 다시 말하면 범주적 존재 관계에 대해 실존 범주적 존재 관계를 부각시키는 일이다. 무시되기 쉬운 그런 기초적 존재론적 구별을 현상적으로 현존화하는 일은 자명한 것을 상론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분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재론적 분석론의 현재 상황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 자명성을 여태껏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더욱이 그 존재 의미에 있어서 해명하지도 못했으며 적합한 구조 개념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서 소유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못했다. 하이데거는 세계에 몰입해 있다는 것도 실존 범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몰입해 있다는 것도 실존 범주에 입각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데거는 계속 실존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용어들이, 개념들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문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전제적이고 존재적으로 이해되는 이런 단어들을 실존 범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을 다시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새롭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우리 앞으로 현존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현존화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명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묻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서론에서 맨 처음 존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물어야 되는지 설명했던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가깝고 자명하다고 했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전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명하다고 하는 단어들을 눈앞으로 현존화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문단에서 현존화라는 그런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현존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존이란 단어는 사실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은 이 후설에게서, 에드문트 후설에게서 강조되었던 단어이고요. 그것을 하이데거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현존이라는 단어를 다시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가져온 학자는 데리다입니다. 자크 데리다가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즉 현존화시켜서 사람들이 따라야 될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다, 혹은 권력이다, 억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데리다는 이 현존의 형이상학이란 용어로 많은 모더니즘적인 어떤 지식과 체계를 탈구축,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저 현존의 형이상학 이런 단어를 들었다고 해서 겁먹거나 놀라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최신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실은 이렇게 칸트나 하이데거, 헤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칸트, 하이데거, 헤겔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대가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